이런 강의를 하게 됐네요. 예, 오늘 제가 맡을 강의는 북한의 농업과 남북 농업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순서는 우선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위기라 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을 의미하죠. 경제 위기 이후에 북한의 농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가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남북미 대화와 농업협력의 준비, 남북 북미 간의 대화가 2018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죠. 물론 이제 2019년에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2018년, 2019년은 남북미 간에 많은 합의를 한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남북미가 잘 대화를 해서 평화 이행기로 접어든다면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평화시대 중장기 농업협력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간단한 사진을 보시면요, 이 세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진은 2005년, 그러니까 그 금강산 지역, 옛날에 그 남북한 간의 금강산 협력 사업이 잘 진행될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금강산 관광을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그때 북고성군 농업협력단에서 고성남새온실농장, 그러니까 북한의 금강산 지역 인근에 있는 고성남새온실농장을 대상으로 그 협력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자본을 대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을 대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그 과체류 농산물을 관광 지역에 이렇게 납품하고 그런 좋은 협력 사업이었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과 기술이 협력하고 그 다음에 판매처도 있는 좋은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성 지역에 이렇게 2005년 2월 28일 보면 사진을 보면 농장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2008년에 남북한 관광협력 사업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장이 판로를 잃고 그다음에 남측에서 농자재가 올라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 5년 후인 2013년을 보면은 많이 피폐해 있죠, 농장이. 그다음에 2015년 2년 후에는 농장이 아주 피폐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 농사로 다 돌아가 버렸죠. 이것은 북한 농업의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남북한 협력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협력 농장이 어떻게 피폐해 갔는지, 그다음에 북한이 얼마나 자본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 위기 이후에 북한의 농업을 한번 보죠. 경제 위기는 1990년대 중반이죠. 김일성이 죽고 나서 경제 위기가 몰아닥쳤는데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김일성 사후에 북한 농업에 남겨진 유산, 그러니까 김정일 자기 아들한테 유산을 남겨줬는데 아주 나쁜 유산을 남겨줬어요. 세 가지 특징적인데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그다음에 낮은 농업 생산성, 경제 식량 위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UNDP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제 상태, 농업 상태를 물려받은 김정일이 새로운 농업 정책,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후계자들이 이제 김정일, 김정은 이후에 후계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농정이라는 것은 아주 김일성 농정보다는 아주 실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농업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지 영농의 형대화, 이런 것들을 주로 목표를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정 시책을 꺼내놨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 나온 농업 정책들, 농업 생산성 제고, 농업 생산 기반 정비, 그 다음에 영농의 과학화 현대화, 이런 것들인데, 사실 북한의 경제 상태에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내부에서의 개혁 조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농업 생산이라는 것이,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생산이라는 것이 집단적 경영 체제였었죠. 그러니까 집단적 경영 체제에서는 인센티브, 생산 동기 유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 그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게끔 또 더 머리를 짜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혁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산 증가, 경제 발전, 농업 성장이라는 것이 개혁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제도적 개혁만 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농업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북한 농업은 아주 그 자본이 부족했었거든요. 그 내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본도 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부로부터는 개혁 조치, 외부로부터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방 조치,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농업개혁 조치를 한번 살펴보죠. 농업개혁 조치는 보다 인센티브를 농민들한테 많이 주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많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한 만큼 자기들한테 분배가 돌아온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농민들은 없겠죠. 그것이 바로 개혁 조치의 요체예요.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 그런데 우리식 새로운 경제관리 예산 조치, 최근에 있던 가장 최근의 개혁 조치인데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내린 개혁 조치인데, 이 개혁 조치의 내용을 보면 그다지 개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개방 조치는 어떻냐? 개방 조치는 물론 이제 법적인 조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법규를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중앙경제특구를 개편한다든지, 그런 개혁 조치도 있었지만, 김정은 들어서 아주 특징적인 그 개방 조치를 들자면 지방경제개발구를 새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특구로 모자라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많이 지정을 했어요. 2013년하고 2014년에 여러 경제개발구를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또 남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커다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한번 그 개혁 조치의 실패, 개방 조치의 실패를 한번 보죠. 위기 이후 15년간의 그러니까 주요 농업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나, 그걸 보면 개혁 조치, 개방 조치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서 농업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나,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농촌 인구, 농림호업 GNI, 식량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량으로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농촌 인구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어요. 경제 발전이 이루면은 농업 구조가 바뀌죠. 인구 구조가, 종사하고 있는 인구가 1차 산업으로부터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가장 커지고,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이나 광공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굉장히 작아지죠. 그런데 2000년 초반에 3년 평균을 보면 933만 명이 농촌 인구였었는데 15년 이후에 보니까 984만 6천입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구성비를 보면 40%, 39%,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 15년간에도 농촌 인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결국은 농업 구조, 경제 구조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농림호업 GNI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식량 생산량, 가장 중요한 농업의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식량 생산량 한번 보죠. 식량 생산량을 보면은 389만 톤에서 467만 톤, 늘긴 늘었어요. 15년간에 20% 정도 늘었는데, 이때 2000년대 초반에 389만 톤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의 농업 생산량을 아직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회복은 했지만 충분히 회복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경제 발전 혹은 농업 발전의 결과로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화학비료 생산량 역시 마찬가지로 답보 상태입니다. 결국은 아주 농업 부문의 성과가 15년간 2000년대 초반에서 지금까지 보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식량 부족은 만성적으로 그대로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식량의 공급이고, 이 직선이 식량의 소유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식량의 최소 소유량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소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급이 식량의 최소 소유량도 최소 소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상적인 소유량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과 식량의 그 배급량도 배급 목표량에 비해서 실제 배급량이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 외국의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더 극명하게 농업 개방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게 중국 기업들이 북한 농업 부문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총 15년간의 중국 기업들이 북한 농업 부문에 투자한 액수를 보면 총 17건에 1673만 달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7건도 그렇고 15년간에 그다음에 1673만이라는 아주 초라한 금액도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대대적으로 중앙특구, 그다음에 경제개발구, 그다음에 법제도 개편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국 기업에 투자한데 중국 기업의 투자가 1673만 달러 15년간에 1673만 달러에 그쳤다는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 북한의 경제, 북한의 농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 들어와야 되고 모자란 자본을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개혁 조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경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는 반드시 그 정치 민주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체제 전환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 경제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광공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농업은 집단적인 경영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본을 거기에 투자하더라도 자기들이 투자한 자본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북한의 자본을 또 투자할 수 없는 조건이죠. 결국은 북한의 경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북한은 대규모 자본을 끌어와야 되고 또 내부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쉽게 걸 수 없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는 자본을 끌어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의 함정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빠져 있었고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북한은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치적인 환경, 군사적인 환경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려면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화가 진전이 돼서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이행이 돼야 비로소 북한은 정치체제 변화에 의한 걱정 없이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자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북미 대화가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망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 합의서에 이른 것은 2018년 남북 합의, 그 다음에 2018년에 북미 합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남북 합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서 한 합의죠. 이 세 합의를 들 수 있는데 세 가지 합의가 다 아주 중요한 목표를 천명을 했습니다. 종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 세 가지 목표를 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행 조치, 그 다음에 약속, 또 노력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죠. 그래서 이런 합의들이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합의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남북미 간에 다시
묘한 대탕태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합의를 토대로 새롭게 진전해 나간다. 그래서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한미가 북한에 촉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 합의를 이룬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남북미 관계가 또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남북미 대화가 재개돼서 새롭게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화 진전과 그 이유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개혁 개방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는 적대 관계가 청산되겠죠. 그다음에 적대 관계가 청산됨에 따라서 상호 우호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머리에 두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 사업은 교류 협력 사업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준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농업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준비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준비하려면 여러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 단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 단계는 아직 여전히 남북미가 대화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지 않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가 엄연히 살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도기라고 보고 제재 해소 이전에 농업교류 협력 사업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미 대화가 새로 추진되고 어떤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 미국이 가장 먼저 대북 제재를 해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재 해소 국면에 농업 교류 협력이 또 있겠죠. 거기에 맞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재가 해소되고 경제 협력, 경제 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뭐 농업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거기에서 또 성과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북한은 경계심을 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개혁 개방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국면에 농업 교류 협력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북한이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체제 전환 성공한다면 정착기 마지막 단계로서 체제 전환 이후에 농업 교류 협력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각 단계의 농업 교류 협력이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목표도 다르고 규모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농업 교류 협력 사업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준비를 갖춰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 분야 협력 합의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분야,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농업 분야에서 남북한 간에 많은 합의를 이루어왔었어요. 물론 이제 당국 간의 합의는 실행에 옮겨진 그 퍼센티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남북한 앞으로 향후 남북한 관계가 좋아져서 농업교류 협력을 한다면 남북한 간에 이미 있어왔던 협력 사업들이 있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에 활발히 농업 협력 사업을 했으니까 그 협력 사업들과 그 다음에 남북한 당국 간에 하기로 약속했던 협력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남북한 간의 협력 합의서를 다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차후에 남북한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남북한 농업 협력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순서대로 시행할 것인가가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 합의서의 농업 협력 사업을 종합해 놓은 건데요. 기존의 남북한 간의 2000년대 초중반에 협력 사업을 활발히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남북한 농업당국 간의 이러이러한 농업 협력 사업은 지금 추진하기가 좋으니까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자 하고 당국 간의 협의를 받던 협력 사업들을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업 협력 사업의 구성을 보면 그런 협력 사업들이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러한 협력 사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체가 누가 돼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봤어요. 이 협력 사업들을 다 분류를 해서 큰 분류로 보니까 협동농장 협력 사업과 관련된 협력 사업이 있고, 또 종자 관련 협력 사업이 있고, 농업과학기술과 관련된 협력 사업이 있고, 또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이 있고, 산림, 투자 장려, 또 서해 평화 협력지대 경제특구 건설에 관한 협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어떤 목적에 맞는 협력 사업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협력 사업을, 교류 협력 사업을 분류할 때 우리가 목표가 있겠죠. 그 교류 협력 사업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주체가 누구냐. 뭐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협력 사업의 목표와 주체가 다릅니다. 그 목표대로 딱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죠. 남북한 농업 분야 교류 협력 형태와 농업개발 협력 사업인데, 그것을 한번 형태별로 분류를 해보면 공익적인 교류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그 다음에 상업적 이익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공익적 교류 협력 사업은 인도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개발 원조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 원조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우리가 개발 원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 원조 사업이라 하면 만약 농업 협력 사업을 한다면 그 농민들 또 농업 당국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거나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데 도움을 주는 협력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인도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배고픔, 지금 현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주로 물자를 지원해 주죠. 대표적인 것이 식량, 뭐 비료, 그다음에 보건 의료, 그 약재, 자재, 뭐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협력 사업입니다. 요 두 가지는 공익적인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교류 협력은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쪽 농산물을 사오고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그쪽은 우리의 또 선진적인 농자재를 사가고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있고 물자를 교육하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하나가 투자 협력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농장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생산해서 거기에 그 북한 시장에 팔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 들여오든지 하는 그런 투자 협력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적 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NGO가 할 수 있죠. 그다음 공공기관이 할 수 있고 정부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자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상업적 기업이 잘 달려들지 않아요. 근데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은 물론 기업이 해야 되겠죠. 기업은 민간 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을 보면 공익적 교류 협력은 식량 비료 지원, 긴급 구호 지원, 뭐 긴급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공익적 교류 협력 사업에 들고요. 그다음에 공익적 교류 협력 사업 중에서 개발 원조는 농자재 지원, 농업 생산 기술 지원, 또 농업 생산 기반 복구, 산림 복구, 녹화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농업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지원에 해당됩니다. 상업적 교류 협력에서 교육은 농업 관련 재와 교육, 대표적으로는 농산물, 농업 생산 관련 자재 이런 것들이 교육되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협력은 농산물의 계약 재배, 그다음에 농업 관련 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역할이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 합의, 그다음에 제도 개선, 기술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경제 지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익적 농업 협력 사업의 사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과거에 했던 것이 민간 지원 단체의 중소규모 농업 지원이 많은 그 인도적 지원 사업의 중심을 이루어왔는데요. 여기에 협력 주체는 민간 지원 단체나 지자체, 물론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민간 지원 단체의 중소규모 농업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도와주는 기관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농업과학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농업협력기술지원단을 만들어서 민간 단체들이 대북 농업지원 사업을 할 때 기술적인 지원을 측면에서 한다든가 이런 도움을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이 물자 지원인데 재해, 재난 및 기타 인도적 지원 사안 발생에 대비한 물자 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 주체는 한적이 될 수, 한적은 대한적십자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민간 지원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적 농업 협력 사업 중에서 개발 원조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출 영농단지 조성을 하는 협력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농업특구를 지정을 하고 농업특구에 우리가 자본을 투입해서 투자해서 수출 영농단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한다면 북한의 노동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죠. 북한 시장에 팔 수도 있고 수출 시장에 농산물,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 질 좋은 농산물을 또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시장은 남한 지역이에요. 남한 지역에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으니까 판로도 개척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수출 농단지 협력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학기술협력입니다. 이것은 그 북한이 대단히 농업 부문에서 강조하는 분야예요. 농업과학기술협력. 농업과학원 간 이 협력 사업을 보면 농업과학원 간의 농업과학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또 연구기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또 농과대학입니다. 북한의 농과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과대학이나 농과 전문대학에 커리큘럼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연구 또 교육 기자재들을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과학자, 농업기술자들을 키우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을 초청하거나 북한의 농업 관련 학과 학생들의 유학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업과학원에 북한의 농업과학원 아니면 북한의 전문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공동 연구나 일정 기간 같이 지내면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북한의 농업계 전문 대학이라든지 농업계 대학의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선발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은 사실 현 상태에서 우리 바람이고 북한은 좀 남한은 꺼리죠. 그러니까 제3국에 이렇게 위탁해서 파견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유학생 선발 자금을 내준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력 주체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그리고 각 농과 대학들이 협력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생산 기반 복구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 돈이 많이 드는 협력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할 수 있지 우리 NGO라든지 그런 작은 공익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산림복구 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여러 가지입니다. 투입 생산 자재가 부족하다, 뭐 집단적 경영 체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산림이 황폐화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한반도는 온대 몬순 지역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온대 몬순 지역의 그 기후상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여름철 호우, 그 다음에 태풍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봄철 가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대 몬순 기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뭄 피해, 홍수 피해, 태풍 피해를 많이 입게 돼요. 근데 한반도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똑같이 태풍 피해, 뭐 폭풍 피해, 뭐 가뭄 피해를 똑같이 받을 텐데 남한에서는 그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만 가을에 흉작이 들었다라는 소리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산림이 잘 녹화돼 있고 정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 웬만한 또 태풍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농업 생산 기반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다 보면 어디 여행 가다 보면 저수지가 많이 있고 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 하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죠.
그거는 기후 변화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우선은 살림이 다 황폐화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가뭄이 할 때 그대로 그 피해가 사람 생활에 그대로 닥치게 되는데 농업에도 그대로 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림부 및 녹화도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협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개발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준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차원에서 협조 체계를 잘 정비해 놓는 것이죠. 여러 관련 부처가 있는데 부처 간의 협조 체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협조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NGO나 한적 있죠. 그런 것과의 협조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지금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분류로 상업적 교류 협력 사업이 있는데, 우선 교육입니다.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우선 교육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북한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 농산물을 우리가 사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인다면 우리 농민들이 시장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좀 교란이 된다거나, 그런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걱정은 초기에는 남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농산물, 농식품 중에 수입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북한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늘 수입하는 농식품, 농산물들을 북한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북한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미치지 않고 또 우리 시장도 교란하지 않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생산해서 들여온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나 수행한 게 있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 우리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중국산, 외국산보다 북한산을 사겠다라는 대답을 99.9%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그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생산해서 북한산을 수입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대북 투자 협력 사업,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라 투자 협력, 우리 기업, 농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또한 가능 품목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가능 분야가 양돈, 양계, 종자 생산, 농식품 가공 분야,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분야입니다. 양돈과 양계는 남한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생산을 하거나 지금 상태만 유지만 하더라도 포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양돈과 양계 산업을 북쪽으로 조금 이전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환경 보존도 되고 남한의 환경 보존도 되고, 북한으로서는 거기서 생산되는 유기물 비료질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땅에 투입되면, 북한 농토에 투입되면 북한 농토도 기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양돈 양계 사업을 부흥시키면 북한의 노동력도 고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력 분야고요. 그 다음에 종자 생산, 농식품 가공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투자 협력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용도단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교역과 투자 협력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인 장벽, 또 물리적인 장벽,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장벽들,
그다음에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우리 기업 또 북한 기업의 투자 요인을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요. 또 위장 반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아까 북한산 농산물을 우리가 수입한다고 했죠. 근데 북한산 농산물을 수입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 때는 관세, 뭐 수입 부과금 뭐 이런 거를 부과를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외국산 상품이 무조건 우리 국내로 마음껏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우리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그런데 북한산 농산물, 북한산 상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내국 간 거래라고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수입 부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산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래도 북한에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중국산이 북한의 항구를 거쳐서 북한산으로 위장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반입을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드는데 그런 위장 반입 가능성을 좀 차단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과도한 물류비, 거래적 경비의 저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가 제도적인 요건으로 갖추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평화시대 중장기 농업교류인데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면은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북한의 상태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수업에서 오늘 강의에서는 조금 좀 더 먼 옛날에 먼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이라든지 정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도 얻을 수 있고 북한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 북한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시적 효과가 있고 거시적 효과가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남북한 농업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선진적인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선진적인 기술이거든요. 또 선진적인 자본, 농업 생산 자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 지역에 유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 아주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생산이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증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전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미시적인 효과고요. 거시적인 효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개혁에 주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도 우리한테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개혁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개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농업 발전 모델을 미리 협력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보전을 할 수가 있고 산림 녹화 협력 사업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환경이 보전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남한의 이익은 북한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 효과가 있어요. 농산물을 수입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제3국으로부터 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농산물을 북한산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북한산 농산물로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우리 기업들이 또 볼 수가 있죠. 우리 또한 거시적 효과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어요.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접촉이 많고 그 다음에 상호 이익되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커다랗게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향상됩니다. 아주 상호 의존도가 경제적으로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일이 남북한 간에 조그만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한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되도록이면은 그 사건 사고를 잘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택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교류협력, 농업교류협력, 경제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농업의 문제, 북한 경제의 문제를 북한이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북한 경제의 성장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지금 현 상황과 같은 상태에서 통일이 논의된다면 우리는 그 통일을 쉽게 찬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바로 통일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북농업협력을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복잡한 농업협력, 우리로서는 그렇게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력 사업을 우리가 기획해서 남북한 농업 당국자가 나온 협상장에서 바로 내놓고 이런 협력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장에서 바로 그런 기획서를 내놓지 말고 미리 우리가 구상하고 꼭 해야 될 협력 사업이 있다면 그러한 협력 사업들을 쉽게 잘 정리해서 북한에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당국자들 아니면 북한의 당사자들이 좀 공부를 하고 이러한 협력 사업을 남한하고 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많이 돌아오겠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억지로 협력 사업을 하자, 교류 협력 사업을 하자 그리고 종용하지 않아도 북한 스스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북측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북측의 관심을 미리 유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복잡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성공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남한과의 접촉, 남한과의 협력을 아직도 꺼립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아직도 북한의 입장에 볼 때 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관계,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협력 사업이 좀 곤란해지겠죠. 남한과 접촉할 수 있고 남한과 협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인센티브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북 레버리지를 좀 확보하는 겁니다. 북한이 꺼리는 협력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북한이 그 협력 사업에 좀 나설 수 있게 되겠죠. 이 대표적인 레버리지가 바로 식량 지원, 비료 지원입니다. 우리가 2020 중반에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을 대북 레버리지로 활용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농업교류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작은 협력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성공시켜서 성과를 양쪽이 확인한 다음에 좀 더 큰 협력 사업으로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산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북한 농업과 남북 농업 협력 방향에 대해서 40분 정도의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예, 질문 받을 시간은 없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